그래서 전세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170조 이상 문제가 나고 있고 이런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 생기고 있는데 왜 조용한 거야?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진짜 다 어떤 문책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19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이런 유쾌한 시작과 다르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뉴스 주제는 전세 사기 후폭풍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채널을 포함해서 일부 채널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한 문제를 지금도 조금 다루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이런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슈화 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이런 내용을 오늘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규모가 사실 거의 뭐 과거에 자원외고 스캔들 이런 거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가지고 지금 이거를 왜 안 다루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1년에 뭐 4조 원 넘는 그런 사고액이 나온다는 거는 이 정도 사고가 나는 금융 스캔들은 한국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4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쩌면은 뭐 10조 이상의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만으로 안 다루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쨌든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 후폭풍이 일단은 생각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먼저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중앙선대위가 냈던 기사인데 전세 대출 심사를 탈락한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세 대출 심사를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갔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비신랑 김모 씨가 경기 남양주 빌라에 전세로 신혼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월세집을 계약했다. 당초에 2억 2천짜리 투룸 전세를 얻고 싶었지만 소득 부족으로 대출 심사에 탈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결국 월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짜리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세 95만이면 연에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200만 원을 5%로 나누면은 2억 4천만 원 되는 건데 전세보증금 3천만 원까지 더하면 전세 한 2억 7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억 2천 전세랑 2억 7천 정도의 월세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한 비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월세를 좀 더 높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세후 월급이 260만 원인데 절반가량을 월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라도 생기면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또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사실 이 내용은 2022년, 2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부터 서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소위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아파트 쪽의 전세 시장이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아파트 쪽은 전세 대출을 되게 선호하고 그리고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이 깜깜해졌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조금 나왔습니다. 일부는 약간의 MSG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확실히 비아파트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세 비선호가 되는 게 지금 현재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전세를 너무 막 가고 싶었는데 전세를 못 가서 월세를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세가 조금 비아파트 쪽에서는 비선호가 되고 있죠. 일단은 자료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다가구인 경우에는 약 40% 전세의 월세 비중이었다가 지금은 47%로 올랐고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66에서 거의 한 70% 가까울 정도로 그 월세 비중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이런 비아파트 쪽에서는 월세화 거래가 굉장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화 거래가 좀 더 내려오고 오히려 전세 비중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 비중이 올라가고 비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올라오는 게 지난 3년 정도에 나타났던 그런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왜 나왔냐? 당연히 비아파트 쪽에 전세 사고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아파트 쪽 전세를 이제는 좀 기피하고 보증금을 좀 낮춰서 준월세 형태로 가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순수 월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쪽 전세는 지금은 아까 대출기관에서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아파트 쪽의 전세 비선호가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는 좀 전세를 선호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요즘에 매매 시세는 굉장히 약세로 나오고 있는데 전세 시세는 좀 강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 금리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는 이런 주택 유형에 따른 임차 선호도 변화하는 게 전세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임차 시장의 변화가 아파트 전세 가격을 조금 자극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파트는 전세 대출을 완화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빌라는 전세 대출을 강화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런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전세 대출을 강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돈을 빌리는 그 차주한테 이거를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전세 사고는 누가 내고 있냐면은 전세 사고는 그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내고 있냐면 전세 끼인 갭 투자한 그 임대인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러면은 자꾸 전세 대출 빌리는 사람을 규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 빌려서 전세 대출 안 갚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고율은 0.3%, 그러니까 소위 매우 미미하고, 전세 사고는 실제로는 갭 투자했다가 주택 가격 물려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서 사고액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을 규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 전세 사고가 나니까 빌라 다세대 전세 대출 깐깐히 하겠습니다. 왜 임차인이, 즉 전세 대출 빌려야 되는 사람이 사고도 안 내고 있는데 왜 피해를 보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개념이 없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얼마 전 부산에서 그 주택보증보험 허그 가입 취소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허그가 가입해준다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그에서 갑자기 우리 가입 안 해주겠다 이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주도보 사옥 앞에서 열심히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게 5일 전 일이에요. 5일 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사실 그 한도를 좀 늘렸던 거는 과거였잖아요. 과거 MB정부 때부터 전세 대출을 좀 늘려주면서 애초부터 이 전세 대출 시장이 커지고 전세 시장이 커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율도 늘어난 건데, MB정부 때 2009년 8월이었죠. 이 당시 정부 정책 발표하면서 은행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2009년 한시적으로 늘렸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영구히 늘어나갔고, 그 다음에 2014년 정도가 됐을 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5억까지 늘어나면서 완전 영구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에 걸친 전세 대출 완화와 함께 전세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전세 대출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보증금 사고도 늘어날 만한 환경이 이제 잉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현재의 전세금 안심대출,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거는 이거는 14년부터 논의를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런 걸 논의를 했었는데,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이랑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 번에 해결했다 이러면서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주도보가 전세금 반환 양도하고, 임차인이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반환 보증하고, 그리고 은행은 대출해주고,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이 임차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했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택보증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소위 이걸 보증해주게 되니까 은행도 돈 빌려주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 시스템 메커니즘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14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14년에 이런 구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대출은 언제부터 늘어났다? 사실 대출은 보시면은 18, 19, 20년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 노란선이 대출인데, 노란선 보시면은 요게 25조, 요게 28조, 요게 34조거든요. 요 3개년 동안 100조 원 늘었어요. 100조 원 늘었고요. 다만 그 이전에도 이게 5조 원대 레벨에서 2016년 5조에서 10조로 2배 뛰었고요. 요 15, 16, 17년에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는 일단 전세금 뗄 위험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2009년 MB정부 때 1억에서 2억으로 늘려줬지만 14년에 2억에서 5억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대출 그로스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5조 빌리는 나라였는데 10조, 15조 빌리는 나라가 됐다가 2018년에는 소위 3040 세대들이 전세 끼인 갭 투자 되게 많이 했다는 게 그때 통계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유동화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잡히면서 3년간 100조 늘었고, 그리고 21년까지만 있는데 22년, 23년은 우리가 월간 통계랑 연간 통계를 볼 수 있는데 22년, 23년은 전세 대출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엄청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지금 막 역전세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전세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쫄기 시작했죠. 이 당시부터. 그래서 시장은 과거부터 좀 너무 커져서 불안해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늘렸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20년과 21년 보면은 20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17만 건에서 23만 건, 금액으로는 한 해에 37조 가입하고 한 해에 21년에 51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막 50조씩 가입을 해가지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가입했냐면은 전체 전세 시장은 천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170조가 보증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도보가 지금 보증해주고 있는 전세 보증 규모가 이 중에 한 170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170조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가 터지면 주도보에다가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 사고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1.6% 거의 2% 육박해. 170조에 2%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게 3조 4천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마어마한 삽질을 한번 푸게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의 150%라는 이런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22년 10월에 이제 왜냐면 22년 10월에 국감 때 너무 화두가 돼가지고 이게 나왔는 건데 사실 이 제도 시행은 이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 150%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게 쉽죠. 아파트 예를 들면 5억이야. 전세가 3억이래. 그럼 딱 60%잖아요. 아파트 시세는 5억인데 공시가액은 4억이면은 한 시세 공시가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 거래가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축 빌라 한 채가 아니라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들 보면은 오피스텔 한 동, 오피스텔 126채가 있는 한 동 전체를 어떤 시행사가 시행한 다음에 그 특정 동에서 한두 채만 자기네가 자전으로 거래한 거죠. 주변 시세가 한 2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공급해 놓은 다음에 자기네가 자전으로 3억에 거래해 버리는 거예요. 3억에 거래해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시세가 3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3억 시세고 전세가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전세가 2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 2억 5천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 딱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 그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게 됐을 때는 2억도 못 받을 그런 오피스텔이니까 여기서 전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진짜 더 사기, 간평사까지 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는 딱 요 신축 주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시 가격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공시 가격을 딱 받으면은 그 공시 가격의 150%까지는 주도보가 내가 보증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집의 공시 가격의 150% 아니면은 종전주택의 시세는 모르겠지만 그 공시 가격의 150%까지 준다고 하니까 임차인들은 공시 가격의 150%까지 전세 보증금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도보 가입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다행히 주도보한테라도 돈을 받아서 임차인은 손해본 일이 없지만 주도보는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전세 계약 체결한 사람은 전세 사고 사건으로 처리돼가지고 임차보증금 다 날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2000 공시가 150%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왜 시행했냐면은 2021년에 임대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안심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게 하게 되는데요. 제도를 그렇게 시행을 하게 하고 뭐냐면은 의무 가입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좀 낮춰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사도 보면 이게 21년 8월 기사인데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 낮춰서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하겠다. 시세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국토부는 21년 17일 공시가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하겠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특법 후속 조치다. 그래서 민특법상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요. 지금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없어졌지만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남아있잖아요. 제가 22일 때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자고 어마어마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를 국토부가 전부 디펜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어마어마한 그 활동을 해가지고 당시에 20년 4월부터 20년 7월까지 특히 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그 710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질 때 주임사를 폐지하자는 시장의 주장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국토부 관할 법령이었잖아요. 민특법 법이다 보니까 원래는 다 폐지할 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그때 얘기하니까 다시 흥분되는구만. 뭐가 등장하냐면은 생활형 임대사업자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도 똑같아. 갑자기 어떤 지자체 경기도 무슨 지자체 국회의원이 등장해가지고 나 지역구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생활형 주택임대사업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는 뭡니까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있잖아요 뭐 은퇴하셨는데 꼬마빌딩 하나밖에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 꼬마빌딩 한 채로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면서 임대소득 간간히 올리시는 그런 생계형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 그건 생계형 임대사업주가 아니라 그런 거 보통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그러니까 시세 기준 막 26억 아니면 51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을 생계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은 은퇴하셔가지고 다른 소득도 없고 임대소득밖에 없는데 야 이 사람아 그 임대소득이 지금 1년에 몇 억씩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없애겠지만 비아파트는 남겨놓자 했던 게 20년 710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아파트가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풍선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제를 없애면은 비아파트 주임사 제도로 어마어마한 풍선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비아파트 주임사의 그 비아파트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텔,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체 등록임대사업자주는 160만 채인가 그랬는데 40만 채는 아파트고 120만 채가 비아파트였는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면은 생계형 주임사자들이 어려워진대. 그래서 생계형 주임사자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비아파트 주임사는 남겨놓게 되고요. 근데 이걸 21년도에 이 비아파트 주임사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라고 했고 거기 시행을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냐면은 여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대비 소위 이 150%까지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해주는 이런 거를 다 허용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비아파트 주임사를 남겨놨는데 이 국토부는 비아파트 주임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이게 21년도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런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라든 게 큰 원칙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과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원리 원칙은 서로 악연할 게 없어. 잘해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자 결국에는 세부 핵심 사항에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낀 갭매수를 가열차게 추진하면서 그게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소형주택의 주택가격에 과도한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원래 법안 목적은 임차시장 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매매가 불안으로 연결되게 되는 그 수단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14년에 기획하고 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년에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국토부는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놔가지고 여기 시장이라도 육성시켜 보겠다고 하면서 국토부 자기네 법이니까 영향력 계속 행사하고 싶으니까 이 법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죽이자는 얘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펜스하고 갑자기 여러 민주당 의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정말 희한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들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결국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과도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공시지가의 150%만큼 전세 시세가 강제로 세팅돼가지고 전세가 펌핑 돼버렸고 이 가격에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버리니까 소위 시세 이상의 전세로 가입한 상태로 사람들은 쫄리니까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다행히 그 돈 일부 돌려받았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제공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 털린 거예요? 작년에 이것만 4조 3천억 그 사고액이 났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안 나냐? 앞으로 계속 나겠죠. 그래서 이 150%가 문제가 되니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140으로 낮췄다가 다시 또 126%로 낮췄다가 되게 그 책상머리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쓰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지들이 전세 대란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150에 맞췄다가 140에 맞췄다가 126으로 맞추니까 역전세가 자동으로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보증보험 받았는데 가입 못한 사람들은 임차인들은 그냥 다 털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 사고 사건들이 이 주도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와 주도부의 콜라보로 나오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당장 그냥 파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고와 관련해서는 2020년에 그러니까 중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돌연변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생계형으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는 정말 건물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호, 두 호를 임차하면서 임차소득을 올리는 생계형도 계신데 이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꼭 그 모자이크 이론처럼 뭘 폐지해야 되면은 갑자기 희한한 어떤 개념을 만들어 와가지고 아니 건물 한 채 30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19채 임차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계형이 이 사람 건물주지. 그래서 저는 그냥 서민의 탈을 쓰고 서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재벌 본인은 더 재벌이니까 그런 25억짜리 30억짜리 있는 게 서민으로 보였겠죠. 그치만 실제 우리나라 가계
전체 자산의 60%는 순자산 3억 원 이하잖아요. 이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런 제도를 쓴 거에 대해서, 그리고 비주택 임대사업자를 살려놓다 하더라도 150% 룰이라는 희한한 룰은 절대 썼으면 안 되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도부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규명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170조 이상 문제가 나고 있고, 그래서 허그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전세 보증금 받은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허그 손실이고, 그 다음에 가입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허그가 중간에 안 받아주면서 순수하게 손실 보신 분들은 지금 시위하고 있고, 그리고 허그 손실도 사실 결국 다 우리 돈 손실이고요. 이게 4조 원 넘어가는데 이런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 생기고 있는데 왜 조용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했던 이런 그 사람들은 정말 진짜 다 어떤 문책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전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 내용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제가 막 좀 흥분되는데, 소위 서민을 위한답시고 준재벌들 갖고 오면서 서민 코스프레하고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은 전세 시장 안정화거든요. 임차 시장이 안정화돼야지 매매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니야. 근데 임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비아파트 쪽 전세 비선호, 아파트 전세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결국 전세가가 불안하다는 거는 매매가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